많은 이들이 절에 가서 만사 형통을 기원한다. 그러나 만사는 언제나 형통 아닌 적이 없다. 세상 만사는 늘 저절로 완벽하게 풀려나가고 있다. 다만 내 스스로 안 풀린다고 생각했을 뿐. 세상 만사는 지금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있다. 특별히 애쓰지 않더라도 물 흐르듯 세상은 저절로 완벽하게 풀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절에 가서 만사 형통을 발언하지만 사실 만사가 형통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으로 분별 망상을 일으켜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고 고정 짓고 특정한 방식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그 마음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이다. 특정한 방식을 바라게 되면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일어날 때 잘못되었다고 여기게 된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긴다. 만사 형통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그렇다. 내 스스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정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사 형통은 어긋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예수는 말한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두드리는 건 신이다. 신은 언제나 두드리고 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문을 활짝 열고 신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다. 진리는 언제나 100% 드러나 있다. 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다만 내 스스로 마음을 닫아 걸어놓은 채 내가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싫다고 여기는 것은 못 들어오도록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할 뿐이다. 좋고 싫은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둘은 언제나 함께 온다. 그 가운데 싫은 것은 거부하고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려 하면 그 동전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해야 할 일은 힘들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가슴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뿐이다. 막지만 않으면 진리는 언제나 눈앞에 드러나 있다. 대승찬에서는 대도상제 목전이라 하여 큰 돈은 언제나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신을 향해 두드리지 말고 내 문을 활짝 열고 신을 곧장 맞이하라. 부자가 되기를 너무 과하게 바라면 오히려 가난해지기 쉽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기에 그것은 곧 결핍과 가난을 연습하는 것이다. 작은 부유함일지라도 누리고 만족할 때 더 큰 부가 찾아온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미친 듯이 돈 벌고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식 동향을 살피고 아파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부 원인을 만드는 방식에만 빠져 있지 말고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 보라. 먼저 충분히 부와 풍요를 느끼고 만끽해 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어떨까? 결핍은 사라지고 풍요를 느낄 것이다. 돈 때문에 쩔쩔매지도 않을 것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충분히 그 풍요를 누리게 된다. 또한 집착과 욕망 대신 그 자리에 감사와 만족이 자리하게 된다. 이처럼 마음에서 먼저 만족과 감사로서 풍요로워질 때 현실 또한 부유하게 바뀐다. 우주는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해서 보내준다.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 먼저 이루어질 뿐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절 인연을 만날 때 외부로 드러난다. 내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이런 믿음은 모든 진리를 향해 가슴을 열게 해준다. 한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은 참된 종교인이 아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불자들이 불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여기고 타 종교나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 건다면 그것은 비불교적인 행동이다. 그것이 불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럴 때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에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교라는 진리를 수용하는 활짝 열린 신앙인이 된다. 이런 믿음은 모든 진리, 모든 종교를 향해 활짝 가슴을 열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참된 불자다. 금강경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라는 논법에 의하면 불자는 불자가 아닐 때 참된 불자다. 불법에도 불자라는 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불자가 된다. 불법에는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법정 잠언집. 생활 규칙을 잘 지키기. 몸은 길들이기 나름이다. 너무 편하고 안락하면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 잠들 때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숙면이 되도록 무심해져야 한다. 생활의 규칙. 우리의 몸은 어떤 환경이든 잘 적응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환경에 잘 맞게 몸을 길들인다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 습관의 힘이 참 놀라운 것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이면 가치 있는 자산을 지닌 것과 같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르기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했다. 습관의 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를 잘 알게 하는 말이다. 운명까지 바뀐다는 말이 있듯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생활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생활 규칙을 잘 지키면 삶이 활기차진다. 삶이 활기차면 매사가 즐겁고 긍정적이게 된다. 즐겁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생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라. 선택을 잘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놓여 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인간의 삶은 선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어떤 학교를 갈지에 대해 선택하고 취업을 할 때도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를 선택하고 결혼을 할 때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에 대해 생각한다. 여행을 할 때도 어떤 여행지를 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을 살지에 대해 선택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해 선택한다. 이처럼 인간의 일상은 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렇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잘한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빛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되어줌을 잊지 마라. 길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듯 인생의 길 또한 마찬가지다. 오르막길로 갈 것인가, 내리막길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라. 우리는 인형이 아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다. 인형과 인간. 인형은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생명성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결정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마치 인형처럼 정적으로 살아간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무책임하게 하고 쇠퇴시키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형은 사람 모습을 했지만 생명이 없다. 생각도 없고 이상도 없고 목표도 없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생명과 생각과 이상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넘치는 에너지로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한다. 하루 한 생각. 사람들 중엔 정상적이고 바른 것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부류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삐딱한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 빠져든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카지노를 찾고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에서 흥미를 느끼고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등 열을 올린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한심하다 못해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것은 범죄 행위와도 같고 한 번 빠져들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며, 가지 않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예의인 것이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도박, 도적질,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밝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살아라.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말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행복의 비결. 자기계발 동기부여가이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저자인 나폴레온 힐은 긍정의 힘에 대해 긍정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다. 이는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밀어내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라고 말했다. 참으로 적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긍정의 에너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만큼 힘이 세다. 또한 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늘 패기가 넘치고 얼굴엔 즐거움이 넘친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밝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어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영향을 받는 까닭이다.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당신이 되라.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구불구불 돌아가기를 좋아한다.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이다. 곡선에는 조화와 균형,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것을 익히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자연은 순리를 따라 운행하지만 문명은 인류에 의해 발전되고 발달되어진다. 그래서 자연은 늘 일정하게 흐름을 유지하지만 문명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빠르게 변화되어진다. 그러다 보니 매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대해 문명은 직선이며 자연은 곡선이라는 법정 스님의 표현은 아주 적확하다 하겠다. 그렇다. 직선은 하나의 방향으로 곧게 쭉 뻗어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간격이나 여유가 없다. 그러나 곡선은 구불구불하다. 그래서 여유롭고 부드럽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곡선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여유롭게 이곳 저곳을 살펴볼 수 있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인간답게 살아가게 된다. 직선 도로는 빨리 가는 데는 좋지만 여유를 빼앗아 버린다. 곡선 도로는 느리지만 여유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문명은 직선 도로지만 자연은 곡선 도로인 까닭이다. 우리는 곡선 도로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다 한때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살다 보면 활짝 핀 꽃처럼 좋은 시절도 있고 먹장 구름이 낀 것처럼 우중충한 시절도 있고 소낙비 내리듯 어두운 시절도 있다. 그런데 좋은 시절만 있으면 삶에 대해 감사함을 모른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봐야 좋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주변을 살피게 되고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만 겪다 보면 삶에 대한 감사함 대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늘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뒤엔 좋은 날도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인생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늘 제 본분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삶의 상급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참고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간다. 그렇다 모든 것은 다 한때다. 거룩한 침묵. 기도에 필요한 것은 침묵이다. 맑은 생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흩뜨려 놓는다. 우주 언어인 거룩한 그 침묵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게 한다. 기도. 현대 사회는 너무 소란스럽다. 온갖 소리들로 넘쳐난다. 특히 남을 비방하는 소리, 남을 욕하는 소리, 남을 흉보는 소리 등 부정적이고 퇴폐적이고 시퍼런 칼날 같은 소리들이 활개를 친다. 그 소리들로 인해 아까운 젊은 목숨이 하늘에 목을 매달고 삶을 등지고 골방에 틀어박혀 삶을 원망한다. 침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이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순 없다. 침묵할 땐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많은 사회치고 골치 아프지 않은 사회는 없다. 침묵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소리이다. 침묵하면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까지도 이해하게 되고 불신을 샀던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듯 침묵은 우주 언어이다. 다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통할 수 있는 격조 언어, 즉 기도인 것이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정신 수양을 하는데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다.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려라. 기도는 거룩한 침묵이다. 산은 예술의 세계이며 종교의 도장이다.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만 아니라 거기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산에 사는 산사람. 산은 생명의 집합제이다. 온갖 나무와 꽃, 온갖 동물들이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간다. 순리를 거스르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산에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산은 늘 넉넉하고 풍요롭고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자신이 키워낸 온갖 열매와 나물과 각종 약초를 아낌없이 다 내어준다. 인간과 동물은 산의 은총에 늘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한다. 산엔 온갖 소리들로 가득하다. 마치 오케스트라 경연장 같다.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으면 산이 들려주는 맑은 음악에 가슴은 한껏 충만해진다. 또한 산은 사상과 철학이며 종교이다. 산에 가면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이 답답할 땐 산의 품에 잠시 안겼다 오라. 돌아올 땐 푸릇푸릇한 생기를 하나 가득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산에 오르면 맑고 고요하다. 새소리, 바람소리는 시가 되고 음악이 된다. 거룩한 침묵이 흐르고 사색에 잠기게 된다. 산은 예술의 세계이며 종교의 도장이다. 근원적인 마음이란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행복의 비결.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자기만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본성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마음은 사랑이다. 이성적인 사랑이든 사람과 사물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엔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안다.
이처럼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행복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고 진정성도 따라오고 기쁨도 따라오고 풍요도 따라오고 미소도 따라오고 덕망도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다 가난할수록 근원적인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면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중학생 때는 축구와 핸드볼, 추리소설에 빠졌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고문을 배우면서 공부도 재미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신라 향가나 고려가요, 이육사 선생과 만해 선생의 시를 암송하는 것이 쉽고 재미있었다. 그때는 대입 본고사가 있어서 교과서 말고도 다른 책을 읽었다. 장문시험에 대비하려고 읽은 문학평론이나 논설문이 재미가 있었다. 김소은 선생의 목근통신이나 이어령 선생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같은 수필집을 읽으면서 언어라는 게 무척 신기하다고 느꼈다. 대학에 언어학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대입 원서를 쓸 때 아버지가 영문과를 권하셨다. 영문학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 영문과에서 영어를 익히고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서양 철학을 공부한 다음 돌아와 동양 철학을 더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서양 사람들은 오만해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철학을 배우고 동양 철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동서양 철학을 통합하는 학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권고를 외면했다. 그때는 인생도 세상도 잘 몰랐다. 나는 6남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간 네 번째 아이였다. 바로 위 누이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나보다 늦게 대학 입시를 봤다. 아버지는 사립고등학교 역사교사였다. 어머니는 채소와 생선, 생필품을 파는 동네 가게를 했다. 유학은 고사하고 자식들 등록금 대는 것도 버거운 살림이었다. 부모님에게 자식을 유학 보낼 만한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아주 잘하면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 나는 별 돈 들이지 않고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법학과가 포함되어 있던 사회계열을 선택했다. 시험을 잘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선택이었다. 환갑을 눈앞에 두었던 아버지는 이상주의를 추구했는데 고작 19살이었던 나는 현실주의를 택한 것이다. 법학과에 가서 사법시험을 볼 생각이었다. 볼 작정이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깊게 사랑하셨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19살을 나는 도전하지도 않고 좌절한 현실주의자였다. 대입 본고사 국어시험 장문 주제가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썼다. 무슨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쌓아놓을 정도는 아니어도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을 정도 돈을 벌고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40이 넘어 생활 기반이 잡히고 나면 공부 때문에 그만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아들 손을 잡고 일요일 새벽 동네 조기 축구회에 함께 나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원한다고 적었다. 나름 멋져 보이는 문구로 마무리를 했다. 평범한 삶이 아름답다. 점수는 잘 받았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문이었다. 평범한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평범해도 평범하지 않아도 인생은 훌륭하거나 비천할 수 있다. 인생의 품격은 평범함이나 비범함과 상관없는 것이다. 내 문제는 꿈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게는 무엇인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었다. 인생을 어떤 색조로 꾸미고 싶다는 소망도 없었다. 그저 현실에 잘 적응했을 뿐이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목표도 방향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았다. 마구잡이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때 눈앞에 닥쳐온 일을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 대학생 때는 정부와 언론이 지하대학이라고 불렀던 학회에 가입해 독재정권, 금서로 지정한 책을 읽었다. 구로동 야학교사가 되어 또래 여성 노동자들의 학습을 도왔다.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불법 유인물과 화염병을 만들었다. 징역을 살았다. 범죄 조직을 만든 증거로 악용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일기도 쓰지도 않았다. 설렘과 환희로 빛나야 마땅할 청춘을 그렇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보냈다. 최선을 다해 닥치는 대로 살았으니 후회는 없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시내 공중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박스에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및 몇 장을 살포하는데 성공한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환희를 느끼곤 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희열이었다. 지금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훌륭한 삶은 아니었다. 내 자신이 설계한 인생, 내가 원한 삶의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질문을 껴안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여태껏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임을 인정한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계속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훌륭한 인생이다. 그대로 가면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직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더 훌륭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능동적으로 세상과 부딪히지 못했다. 번민하면서 주저하는 내게 세상이 먼저 부딪혀 왔다. 세상은 나더러 체념하거나 굴복하라고, 나는 거절하고 저항했을 뿐이다.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면 삶이 너무나 비천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과 품격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성년이 된 이후 오랫동안 내 삶을 지배한 감정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 연민, 죄책감,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대학 교양 과정이 끝나고 전공을 정할 때 경제학과를 선택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법학과를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에 제일 편리한 학과였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는 경제학과 합격선이 월등히 높았다.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되었다. 사법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심한 터라 법대를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해 간첩으로 범죄자로 만들었다. 판사들은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을 예사로 때렸다.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판사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5분짜리 교내 시위를 주동하면 징역 3년이 기본이었다.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 아니었다. 판검사는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서클 활동을 하면서 반정부 학생 조직에 가담했다. 언젠가 동을 뜰 시위를 주동해야 할 차례가 오면 감옥에 갈 게 뻔했다. 졸업할 일이 없으니 학점을 잘 따야 할 이유도 없었다. 법학과 대신 경제학과를 간 것은 내 인생 최초의 주체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독재 정권 하수인이 되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 폐암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조영래 변호사,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강금실, 김영태, 김선수 변호사 같은 분들도 모두 그 시대에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되었다. 선을 실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법률가도 필요하다. 의사, 공무원, 과학자도 마찬가지다. 박사학위나 전문직 면허를 취득해
제도 안에서 참여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기득권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달콤함과 안일함에 젖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에 가담하지 않고 살려면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고생은 되지만 마음은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아예 기득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다. 법학과 진학과 사법시험을 포기한 것은 악과 싸워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라기보다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성인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반정부 시위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학교 안에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우리가 시도를 해도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다. 관련 보도라고는 어느 대학, 어느 김 아무개 등이 구속되었거나 징역 몇 년을 받았다는 단신 보도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정부 탄압에 굴복했거나 자발적으로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독재 정권의 부패와 인권 유린을 아무리 비판해도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 하지만 내 자신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독재자 밑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독재자를 찬양하면 돈을 가져다 바치고 그 대가로 특권을 받는 재벌의 일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인간으로서 자존은 확실하게 지키고 싶었다. 이런 삐뚤어진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지르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내 청춘이 너무나 비천하고 남루해질 것 같았다. 혹시라도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파른 역사의 강을 건너가는데 도움이 될 돌덩이 하나를 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다. 내가 돌 하나를 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또 하나를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민중이 역사의 강을 건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징검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며 고통과 두려움을 견뎠다. 닥치는 대로 산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 세상은 제 갈 길을 가고 사람들은 또 저마다 자기 삶을 살 뿐이다.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소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극적 선택도 선택인 만큼 성공이든 실패든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그 책임을 타인과 세상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죄악과 비천함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악당이나 괴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을 가져다 쓰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산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등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면 훌륭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산 것은 아니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대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싶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기쁨을 느끼고 싶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도 더 훌륭해져야 한다. 여태껏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산 건 결코 아니었다. 세상을 위해 살았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은 훌륭할 수 없다는 관념에 눌려서 산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진정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질 않았다. 무엇에선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곤 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누구에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꼭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누군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도덕주의적으로 보든 실용주의적으로 보든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이다. 내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어떤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떳떳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다. 20살의 크라잉넛 멤버들처럼. 머니. 지금 당신이 35살이라면 복리의 힘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25살부터 시작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45살이라면 35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후회한다. 지금 60대나 70대라면 50대나 60대에 은퇴 계좌를 만들어 꼬박꼬박 납입했을 경우 뭐였을지도 모르는 거액의 돈을 생각하며 아쉬워할 수도 있다. 후회하자면 끝이 없다. 멜킬이 든 예에서 먼저 시작하고 형제가 시작하기 전에 납입을 중단한 윌리엄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모인 돈은 $250만. 반면 늦게 시작해 65살까지 계속 저축한 제임스가 최종적으로 손에 쥔 돈은 $40만 되지 않았다. $200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다. 전적으로 윌리엄이 20년 먼저 복리의 놀라운 힘을 활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복리의 힘은 그에게서 넘어설 수 없는 우위를 안겨주었고 남은 생애 동안 식구 외식비를 감당해도 부담이 없는 자리에 올라서게 해주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 빈스 롬바르디.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야말로 종잣돈을 미래의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재무 안전을 보장해주는 뭉칫돈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반신반의하는가? 멜킬이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자주 써먹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미국 역사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1790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보스턴시와 필라델피아 시에 각각 $1000씩 유산을 남겼다. 이 유산에는 돈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고 100년 동안은 건드릴 수 없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붙어 있었다. 100년이 지나면 도시는 최대 $50만 인출해 지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시 100년 동안 인출이 불가능했다. 한동안 증시는 8%대의 연간 복합 성장률을 보였고 프랭클린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난 1990년이 되었을 때 두 도시가 각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650만 불어나 있었다. 200년 동안 추가로 넣은 돈이 전혀 없는데도 $1000는 $650만 늘어났다. 어떻게 그렇게 불어났을까? 복리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200년은 길고 긴 시간이다. 그러나 3000% 수익률이라면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멜킬의 예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입증한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지금 머무는 곳과 정말로 가고 싶은 곳 사이의 골짜기를 연결할 다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은 복리의 힘에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이유에 한해서라면 돈이 가난보다 낫다. 우디 앨런. 이래도 혼자 힘으로 재무적 자유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움직였다가 어떤 결과를 빚어졌는지 잠깐만 살펴보자. 전설적인 야구 투수 커트 실링은 뛰어난 경기 실력을 뽐내며 보스턴 레드삭스를 월드 시리즈에 2번이나 진출시켰고 그가 받은 돈은 1억 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그는 모은 돈 전부를 비디오 게임 회사를 차리는 데 쏟아부었다. 회사는 파산했고 실링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실링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졌다. 지금 그는 5억 달러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킴 베이신저는 당대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여배우로 나인아프 위크, 배트맨 그리고 아카데미 여유조연상을 안겨준 LA 컨피덴셜 등의 영화에서 뇌리에 기억되는 생생한 연기를 펼쳤다. A급 배우로서 인기가 절정이던 시절에 그녀의 영화 한 편당 출연료는 1,000만 달러가 넘었다. 2,000만 달러를 주고 조지아주에 있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살 정도로 그녀의 출연 수입은 대단했다. 베이신저도 결국 파산했다. R&B 뮤지션 마빈 게이,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인 윌리 넬슨, 가수 MC 해머, 가수 겸 배우인 미트로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고 공연장에는 흠모의 눈길로 바라보는 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프란시스 포트 코폴라 감독은 가장 위대한 미국 영화 중 하나인 코폴라 감독의 데뷔를 보러 온 관객들로 영화관은 매진을 기록했고 이 영화는 1억 2,900만 달러 입장권 수익을 기록하면서 적어도 한동안은 역대 최고 흥행 영화 1위를 유지했다. 이들 모두 파산으로 가진 것을 거의 다 잃었다. 코폴라는 무려 3번이나 파산을 했다.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음반 발매 계약금으로 거의 10억 달러를 받고 7억 5천만 장이나 판매고를 올렸지만 2007년 자신의 저택인 레버랜드치의 대출금 2,50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잭슨은 자신은 결코 돈이 마를 일 없다는 듯 돈을 썼지만 결국 돈은 말라붙었다. 그가 죽고 2년이 지나 빚이 3억 달러가 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메가톤급 스타들 중 언젠가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 그런 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이건 돈 쓸 일은 언제나 생긴다. 위의 예는 당신과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준다. 우리 대부분은 버는 만큼 다 쓰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버는 돈보다 더 쓴다. 프로로 뛰며 큰 돈을 벌었지만 록다운 폐를 당해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권투 선수처럼 가장 크게 추락하는 스타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직 헤비급 챔피언이었고 다시 권투 선수로는 역사상 누구보다도 수입이 높았던 마이크 타이슨의 흥망과 경력 이탈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거의 5억 달러를 벌었지만 파산했다. 다섯 체급 세계 챔피언인 플로이드 머니 메이웨더는 조만간 핵주먹 타이슨이 세운 수입 기록을 경신할 것 같다. 타이슨처럼 메이웨더도 가난한 출신을 이겨내고 권투 선수가 되었다. 2013년 9월 그는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와 붙는 대가로 4,150만 달러의 대존료를 보장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기록적인 금액이지만 페이퍼뷰, 시청자가 시청을 원할 경우 요금을 내야 하는 재생당 과금 방식의 시청료, 총액에 따라 대전 수입은 8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게다가 이건 단 한 번의 대전료였다. 이 거액의 급료를 받기 전에도 메이웨더는 스포츠 일러 스트레이트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운동선수 50인 목록에서 제일 위에 올라 있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메이웨더의 팬이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수이고 현역 선수로는 드물게 직업 윤리도 가지고 있다. 그는 친구들한테도 아주 후하다. 그는 칭찬할 거리가 아주 많은 남자이다. 그러나 메이웨더는 전에도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부유한 선수에 올랐었지만 심한 낭비벽과 잘못된 투자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는 지금도 씀씀이가 굉장히 예쁜데 알려진 바로는 $100만 든 배낭을 언제나 갖고 다닌다고 한다. 혹시라도 루이비통에 긴급 기부할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다. 위대한 선수들이 흔히 그렇듯 이 챔피언도 시합에서만큼은 아주 똑똑하게 군다. 나는 그가 지금은 조금 괜찮은 데 투자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한때 메이웨더 사업 동료였고 돈에 대해서만큼은 마찬가지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50센트에 따르면 이 챔피언은 대관료 말고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다. 싸우고 돈을 받는다. 돈을 쓰고 싸운다. 싸우고 돈을 받는다. 돈을 쓰고 싸운다. 그것이 래퍼인 50센트가 메이웨더 재무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이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가?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일하고 돈 받고 돈 쓰고 또 일한다. 대다수 직장인이 그렇게 살아간다. 말하기 전에 들어라. 쓰기 전에 생각하라. 돈을 쓰기 전에 벌어라. 투자하기 전에 조사하라. 비난하기 전에 기다려라.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그만두기 전에 시도하라. 은퇴하기 전에 저축하라. 죽기 전에 베풀어라. 윌리엄 A. 워드. 여기 $4,150만 짜리 질문이 있다. 이 메가톤급 스타들이 자신의 재능과 축복을 발판 삼아서도 혼자 힘으로는 재무적 자유에 이를 수 없다면 당신이 혼자 힘으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략을 조금 바꾸고 새로운 마인드를 포용하는 것이다. 복리의 기하급수적 힘을 장악하고 활용해야 한다. 복리가 인생을 바꿔준다. 돈을 위해 일하는 상황에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세상으로 옮겨가야 한다. 구경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 재무적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더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을지라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주고 돈을 사는 셈이다. 솔직히 말해 그만한 최악의 거래도 없다. 그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을 더 많이 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수성에 기대고픈 마음은 없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내줄 경우 놓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다. 물론 가끔은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댄스 공연이나 데이트를 포기해야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소중한 추억을 언제나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중한 순간을 너무 많이 놓치고는 그제야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한다.